자, 이번에는 우리가 자료 수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걸로써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 또는 전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대표 집단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표본만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표본을 뽑는다, 표본을 수집한다라는 것을 표본 수집해서 표집 샘플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샘플링 해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 대상 전체를 전집 또는 모집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전집 또는 모집단.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실질적인 그래서 전집으로부터 전체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우면 대표 집단만 뽑아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대표 집단을 우리는 표본, 전집을 대표하는 집단, 전집을 또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본을 뽑는 과정을 표집, 표본 수집이죠. 표집, 표본 수집 과정을 표집이라고 합니다. 표본 선정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전체 집단으로부터 표본, 대표 집단을 뽑는다고 했지만 전체 집단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표본을 뽑을 수 있는, 표본을 뽑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우리가 표집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전집이지만 전집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표본이 수집되는 그 범위, 전집 중에서 실제로 표본이 수집되는 시공간 범위를 표집틀이라고 합니다. 표집틀. 표본 조사의 목적은 뭐예요? 전체 집단에서, 물론 모집단 중에 표집틀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겠는데 자료를 뽑아서 뭐 한다고?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자고? 그게 아니라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죠. 사실은 전집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특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대표 집단만 뽑아가지고 특성 파악하고 그걸로 모집단 특성으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본 조사의 목적은 모집단의 특성 파악이겠지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겠어요? 표본의 대표성 확보 문제가 되겠어요. 그 표본이 진짜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냐 아니냐,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종교 집단이나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만 대표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 집단의 특성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개요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표집 방법에는 여기 3번에다가 표본을 수집하는 표집 방법에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자, 여기 목차를 3번을 확률 표집으로 적겠어요.
확률 표집.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확률 표집의 개념은 모집단 전체 구성 요소의, 모집단 전체 구성 요소의, 모집단 전체 구성 요소의 줄 바꿔서 표집 가능성을 동일하게 해놓고, 동일하게 해놓고, 이 말은 뭐야? 모집단 구성 요소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을 똑같이 조성해 놓고, 표본으로 모집단의 전체 구성 요소의 표집 가능성, 맞아,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을 똑같이 해놓고 표집하는 방법, 하는 방법을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확률 표집의 유형으로서는 단순 무작위 표집이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이 있어요. 어떤 나쁜 놈 마트처럼 차 준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차 빼돌리고 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 보면 투명 아크릴판에 많은 경품권이 쌓이죠. 옛날에는 아파트도 나왔었죠, 경품으로. 그런 것처럼 예술 쪽에 그거는 큰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 경찰 2사람 보고 생방송 4군데에서 하면서 누구나 지켜보는 아크릴판에서, 이은결이는 안 부릅니다. 이은결이는 이렇게 졌다가 따그만 장미나고 그러니까 마술자는 안 부르고 유명 탤런트 불러다가 졌도록 하지. 자, 집어넣으시고 저으세요. 그러면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섞어주도록 막 적어서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시라니까 하면서 자, 뽑으세요. 거기 통 안에 있는 것은 뽑힐 가능성이 다 대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화면에 보여주고 번호 부르고, 근데 단서 조항이 있죠. 반드시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만 당선권을 주는 거니까, 아니 차 아파트가 당선되시는데 안 나오셨군요, 저런 해가면서 막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단순 무작위 표집, 단순 무선 표집이 있는가 하면 개통적 표집이 있습니다. 개통적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처럼 일련 번호를 붙여놓고, 첫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 다음부터는 일정 간격 표집, 표집으로 이끄는 것이 개통적 표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명 개통적 표집을 동간, 즉 같은 간격 표집 또는 체계적 표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통적 표집을 동간 표집 또는 체계적 표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같이 동간 또는 체계적 표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유충 표집이 있는데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충 표집이 있는데, 이 유충 표집은 한번 적어보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성이 같은 이면 끼리끼리란 말이죠. 유유상종 하는 것처럼 이 류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비슷한 이 말입니다. 특성이 같은 유,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이게 바로 유층입니다. 유층. 끼리끼리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나누어 표집하는 방법을 유층 표집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내 26개 구에 1000만 인구가 있다고 해도 각 출신 지역별 학력 비교를 하겠다. 그러면 서울 시내의 이 1000만의 인구를 나눠봤더니 제주도
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또 어디 빼면 안 되는데, 뭐 그리고 뭐 이북 출신 이렇게 나눠. 맞으면 특성이 제주도 사람만, 경상도 사람만, 강원도 사람만, 전라도 사람만 이렇게 나눠서 특성이 같은 몇 개의 하위가 나눴죠. 이게 바로 유층입니다. 유층화한 거죠. 했더니 제주도 출신이 50만, 강원도 출신이 100만, 충청도 출신이 130만, 경상도 출신이 400만, 전라도 출신이 250만, 경상도 출신이 경기도 출신이 뭐 200만, 이북 출신이 3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3만 명을 언제 조사하겠습니까? 야, 똑같이 10,000분의 1로 줄여. 그래서 제주도 출신에서는 50명만 뽑고 표본으로, 강원도에서는 100명만 뽑고 제주도에서는 3명만 뽑아가지고 3명만 표본으로 뽑는 것은 비례유층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비율로 줄여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례유층법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명과 250명, 3명과 400명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장난, 있으나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상에는 절대적 숫자는 그렇게 400만 대 3만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표본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 놓고 조사하도록 해라, 표본을 뽑도록 해라 하는 방법은 비비례유층법. 맞으면 비례유층법. 조금 전에 봤던 비비례유층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비례유층법. 이 유층표집은 정확성에 초점을 둡니다. 정확성에. 유층표집은 정확성에 초점을 둔다. 그에 비해서 군집표집이 있습니다. 여기 유층표집은 층화표집이라고 합니다. 층화. 맞으면 몇 층으로 나. 사실은 유층표집이 더 한자로는 맞습니다. 성질이 같은, 특성이 같은 것끼리 하위층을 만들어 놓고 유층이죠. 그래서 층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군집도 층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은 층화표집을 선생들이 갖고 쓰는데 사실은 한자어 개념은 유층이 훨씬 더 맞습니다. 다음에 군집표집. 군집표집은 무리로 표집을 하는 건데, 이것은 특성이 다른, 여기는 특성이 같은이었는데 특성이 다른, 그러니까 유자를 안 쓴 거죠. 특성이 같으니까 유자 썼고, 이건 유자를 못 쓴. 특성이 다른 몇 개의 하위 집단만으로 표집하는 방법은 군집표집, 낙숫물 떨어지는 집낙표집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서울 시민들의 출신 지역별 학력 조율을 한번 해보겠어요. 학력 비교를 해보시면 오늘은 동그라미도 잘 그려져. 서울 시내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26개 구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지역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런 구가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 26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마포구, 송파구, 그리고 뭐 중구, 또 어디로 갈까? 양천구. 이 4개 구만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모집단 전체에서 몇 개의 하위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이것도 마포구가 고작 한 300명, 500명밖에 안 됩니까? 여기에도 여러 개의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동이. 여기도 여러 개의 동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여러 개의 동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 한 3개 동만 뽑아서, 그래서 3개 동만 뽑아서, 3개 동만 뽑아서, 이렇게 본래 있는 모집단의 여러 개의 하위 집단 중에 몇 개 집단, 하위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서 표집하는 방법은 집낙표집, 군집표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군집표집이나 집낙표집은 행정구역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행정. 기존에 이미 나눠져 있는, 여기에 보면은 이 마포구에는 경기도 사람도 제주도 사람도 강원도 사람도 다 혼재되어 있고, 그중에 여기 뽑힌 동에도 다 여러 지역 사람들 다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혼재돼요. 그런데 보면은 뭐 요쪽 강남 쪽, 뭐 요쪽 고향에 관련 요쪽 은평구 쪽, 요쪽은 지역 출신들이 다 달라요. 출신 지역 출신들이 확실히 모여 있는 것이 좀 다릅니다, 다들. 그래서 서로 특성은 다르지만 그래도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니까 그 몇 개의 하위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집락, 그 집단을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서만 표집하는 방법은 군집 표집, 집락 표집인데, 이런 방법에서는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에, 빠름에 초점을 두는 이런 방법이고, 주로 행정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확률적 표집은 어쨌든 간에 모집단 전체 구성 요소의 표집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표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확률 표집은 그럴 수 없는 표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확률 표집에 대해서는 종류로 비확률 표집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의무 표집, 편의 표집인,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의도적 표집, 또 그러면 할당 표집, 아까도 나왔지만 누적 표집,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그러지요. 누적 표집, 눈덩이식 표집을 말합니다. 이런 등등이 있다. 그 중에 할당 표집. 할당 표집은 우리가 표집을 할 적에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고 표집할 때 정확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표집에는, 확률적 표집에는 유충 표집이 있고 비확률적 표집에는 할당 표집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고 표집할 때 자료 수집의 정확성은 높아진다라는 전제가 동용되는 것은 확률 표집의 유충 표집, 끼리끼리니까. 그리고 비확률 표집에서는 할당 표집이 있다. 이것도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조사 대상을 수집하기가 어려울 때 이전 조사 대상자의 소개를 받아서 자꾸 대상자를 늘려가는 것은 눈덩이가 굴르면서 살찌는 것처럼 눈덩이식 표집, 누적 표집이라고 한다. 뭐 매춘, 아니면 마약, 이런 그 사범들이나 그에 관련된 사람은 주변에서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전자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누적 표집,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28페이지 오면 표본 나와 있죠. 그래서 개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집단, 또 표본 추출, 거기 표본 넷째 줄에 표본 추출, 그것을 표집이라고 합니다. 표본 추출을 표집이라고 하는 거지요.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제일 밑에 줄 표본의 크기는 표본에 포함되는 표본 단위수를 이렇게 표본 크기라, 표본 단위수를 표본 크기라고 표현을 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읽어볼 내용은 있는데, 거기 지읒번. 어떤 정치 후보자의 지지율이 신뢰 수준 95%에서 30% 지지율로 추정되고 있으며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30% 오차 한계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27%에서 실제 지지율은 27%에서 33%까지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 정확성은 95% 정도가 맞다. 그래서 신뢰 수준 95%라는 것은 100번 조사하면 적어도 95번 정도는 그 사람이나 그 정당의 신뢰, 말하자면 지지율이 27%에서 33%가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지지율 95%, 그리고 뭐냐면 그 신뢰 수준 95%에서 30% 지지율이 오차 한계율 33%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나온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한번 거기 지읒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표집의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 이렇게 설명을 했죠.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 그중에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이 바로 거기 미음번 유층 표집과 군지 표집을 그림으로 그려서 봤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고, 다음에 비확률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30페이지에 와 있습니다만 30페이지. 이무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식 표집. 눈덩이 표집을 아까 누적 표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누적 표집. 조사 대상을 구하기 힘들 때 이렇게 표현했던 누적 표집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의 표집. 또 이 끼리끼리 뭉쳐 있을 때 자료 수집의 정확성은 높아진다 해서 확률 표집의 유층 표집과 비확률 표집의 할당 표집 또 우리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계통적 표집, 유층 표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참고자료 보시면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비교 자료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이제는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절차가 있는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그것은 통계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사, 사회복지 조사의 단계를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데까지가 우리 과목의 영역입니다. 다음에 통계학의 영역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영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만 보고 넘어가는 거죠. 자, 보면은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이 거기 조사 설계에서 잠시 선생님들 17페이지 보세요. 빼놓고 넘어간 거 있죠. 17페이지. 17페이지에 선생님들이 보시면 진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진실험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하고 준실험 설계는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일부 책에서는 진실험 설계를 그냥 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써버리기도 합니다. 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할 때 실험 설계 나오면 그냥 진실험 설계를 가지고 말하는 거구나. 17페이지 그 실험 설계를 가지고 지금 17페이지 하단부에 오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고 어떤 게 준실험 설계일까? 진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실험 연구라는 것이 뭐였어요?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독립변인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실험 연구라고 그랬고, 그에 대한 사전 작업을 실험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변인 외에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하려면 3대 전제변인, 3대 전제 요건으로 시간적 선행성, 조작, 공통변화, 비교와 더불어서 독립변인 외의 기타 변수를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는 통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험 설계는 독립변인 외의 기타 변인을, 기타 유생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과, 실험 집단이 뭐예요? 독립변인을 가미하는 집단이지요. 실험 집단과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을 똑같은 조건 하에서 동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독립변인을 가미해서 비교하도록 한 설계가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예요. 그 때문에 순수 실험 설계나 진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인 통정 집단을 똑같은 조건에 동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거기다가 딱 인끝방울 한 방울 탁 떨어뜨린 독립변인을 가미했기 때문에 독립변인 외에 다른 변인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독립변인의 영향력이나 존재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순수 실험 설계, 진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배운 걸로 본다면 이 순수 실험 설계의 진실험 설계는 독립변인의 존재성은 정확하게 알지 모르나 현장에서는 못 써먹는다는 거죠. 현장. 아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한 것처럼 독립변인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선생님들 다 결혼하신 적이 있지요.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왜 몰랐던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만이 유일한 그 세상의 그 유일한 단독 독립변수인 줄 알았지.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많은 이런 그 통제돼야 될 변수가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에 비해서 유사 또는 준실험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험 집단과 독립변이를 가미하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이질적으로, 사실은 실험 집단을 먼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뽑아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비교 집단인 통제 집단으로 하는 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뽑아놓은 실험 집단에가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때문에 독립변이를 가미하기 이전에 연구자의 의도라고 하는 변수가 작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떨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위적 타당도는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진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의 구별점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이질적으로 구성하느냐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넘어했는데 어쨌든 거기 보시면 유사 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에 대해서 가볍게 앞에 있는 개념은 쭉 적어놨습니다만은 기역번, 니은번 보시면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 볼까요? 유사 실험 설계 니은번. 실험 설계에서와 같이 무작위 배정을 통한 엄격한 통제는 갖지 못하지만, 맞으면 독립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를 최대한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대안적 방법의 하나이면서 윤리적 문제가 덜한 유사 실험 설계를 실험 연구에서 더 많이 사용해요. 실질적으로 실험 연구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덜하다는 점에서 유사 실험 설계가 더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니은번에 보시면 피험자들은 무선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점, 실험변인 이외의 변인들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순수 실험 설계보다 타당도, 이때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다. 자, 나머지는 선생님들 아시는 걸로 보고, 밑에 준실험 설계의 보완책으로서는 통제 집단을 이용하는 방법, 내용까지 볼 것도 없고, 또는 무선화의 방법, 짝짓기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고. 다음에 전실험 설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실험 설계. 자, 여기 보면 전실험 설계 개념만 보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죠. 전실험 설계. 비교 집단이 없고 연구자가 실험 변수를 조작하기 어려우며 실험 대상을 무작위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실험 설계로 정확한 의미에서는 실험 설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니은번에 두째 찍은 것처럼 굳이 실험 설계에 포함한다면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한다. 그래서 디귿번 가설 검증보다는 문제 도출을 위해 순수한 실험 설계 전에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탐색 조사의 성격을 갖는 비실험 설계를 실험 설계 전에 한다 해서 전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라고 한다. 그 디귿번을 가지고 우아래를 연결시켜 보시면 그냥 개념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일 사례 연구가 꼭 한 문제가 언급이 되지요. 단일 사례 연구. 단일 사례 연구에 거기 19페이지에 적어놓은 것은 19페이지에 적어놓은 이 과정 19페이지에 보면은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는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거기다가 단일 사례 연구 설계 그 옆에다가 한번 4가지를 적어볼까요? 뒤에도 쭉 나와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단일 사례 하나의 클라이언트. 하나의 클라이언트. 두 번째가 단계 명확화 및 비교. 단계 명확화 및 비교. 세 번째, 반복 측정. 세 번째, 반복 측정.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사례, 단일 사례라는 말, 한 사람, 한 가족, 어떤 비교 집단을 만들지 않아요. 한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리고 단계를 명확히 하고 비교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단계를 명확히 하고 비교를 한다. 단계를 명확히 하고 비교를 한다 할 때 단계는 2개가 있는데 반드시 이 단일 사례 연구에서는
단일 사례 연구에서는 하나의 클라이언트 그리고 단계 명확화 및 비교. 이때 국제적으로 단일 사례 연구 보고서를 할 때 대문자 A를 이렇게 쓰면 대문자 A와 B를 쓰거든요. A와 B를 쓸 때 A는 개입 전 단계라고 하고 B는 개입 단계 또는 개입 국면이라고 하는데 개입 전 단계를 기초선 단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개입 전 단계를 기초선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A 단계, 개입 전 단계와 개입하고 난 단계에 어떤 차이가 있지를 계속 반복해서 반복 측정이라고 해서 반복 측정 비교를 말하고 있죠. 반복 측정 비교. 자, 이것을 우리가 단일 사례 연구의 기본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히 A, B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단히 볼 적에 단계와 효과로 흡연자에 대한 사회복지사나 금연운동가들이 개입했을 때 처음에 A, B, A 단계에서는 하루에 2갑을 피웠어요. B 단계에서는 1갑으로 줄었어요. A, B 그러면 개입하기 전에는 2갑 피던 사람이 개입을 전문가가 개입을 했더니 1갑으로 줄었네. 이렇게 바로바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명확히 하고 그 단계 간 비교를 통해서 개입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그래서 이 유형에 보시면은 이 유형에 보면 단일 사례 연구의 유형으로서는 뭐 A-B 설계도 있고 A-B 설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B-A-B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B-A-B 설계. 이건 뭐야 이거? B-A-B 설계. 먼저 개입부터 하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모형으로 본다면 위기 개입 모델이죠. 발등에 불 떨어지고 좀 불 났는데 불 나기 전에 어땠어? 개입 전 단계를 파악해 본다면 안 되죠. 바로 먼저 개입부터 하고 사회복지사가 먼저 개입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래는 어떤 상태였어? 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화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다시 또 개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BAB 설계는 먼저 개입부터 시작하는 걸로써 위기 개입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적으면 먼저 뭐부터 해? 문제풀이부터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페이지 중에 어떤 문제가 이 페이지에 볼 때가 어디야? 아, 문제 풀다 보면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네. 이렇게 먼저 문제 개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본래 상태에서 딱딱딱 찍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모델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 너무 길게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만은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기억번 보시되 니은번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문제에 개입한 이유, 클라이언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이고 실용적으로 임상 실천에서 많이 활용하는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되겠어요. 니을번 단일 사례 조사의 특징은 이론적 지식이 없어도 통계적 지식이 없어도 개입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지 얼만큼 차이가 났지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론적 통계적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장점은 시각화에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변화는 그래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치료 동기를 높일 수가 있다. 그렇죠? 단일 사례 연구는. 너 이랬었는데 이렇게 줄었지? 할만하잖아. 한 번만 더 하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15번에 보면 단일 사례 설계는 대상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적합한 통제 집단을 찾기 어려운 경우. 거기 통제 집단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래서 통제 집단이 없어도 가능한 통제 집단이 뭐였어? 비교 집단이었죠. 본래 상태를 유지하는 비교 집단이었잖아요.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바로 개입 전 단계인 기초선 단계가 2단계가 마치 통제 집단, 비교 집단처럼
비교 집단처럼 독립변이를 개입이니까 독립변이를 가미했을 때 이망했는데 본래 상태를 유지했던 기존 상태는 얼마였죠? 2가 그래서 기초선 단계가 통제 집단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통제 집단, 본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비교 집단이 없어도 가능한 방법은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통제 집단이 없어도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초선 단계가 통제 집단의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단일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살을 찌우시고 자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젤로 뒤에 보시면은 정상분포 곡선을 제가 해놨습니다. 정상분포 곡선 조금 난이도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상분포 곡선은 일명 가우스 곡선 또는 대칭 곡선이라고 합니다. 정상분포 곡선. 정상분포 곡선은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대칭 곡선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자 여기를 선생님들이 하나만 봐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68%가 존재한다.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의 범위에는 95.44%가 존재한다.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의 범위에는 99.74%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 3 표준 편차의 범위를 이렇게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표준 편차의 범위 여기에는 68.26%, 95.44% 여기에는 99.74%가 존재한 이 범위를 우리는 인간 세상의 정상성 범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범인 김일곤이 말고 범인 그렇죠?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의 범위가 이 인간 세상에는 99.74%가 보통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이지면은 이 현대인의 70%가 비상성, 비정상성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주변인이라고 설명했지만 범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비범한 사람이지요. 그러잖아요. 근데 비범한 사람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 0.14%. 그러나 이쪽도 역시 비범한 사람이에요. 0.13%는 역시 비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잘났다고 표현되는 사회통념상 그쪽만 비범하다고 하는데 이쪽도 비범한 사람이에요. 선생님들 아시는 다운 증후군. 목이 짧고 통수양동이 얼굴이 납작하면서 넓고 또 약간 그 지적장애가 있고 손가락이 짧고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일부 사회복지나 장애와 관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참 아름다워서 그들에게는 뭘 주었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천성을 남겨줬잖아요. 그래서 지적 수준은 좀 낮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다운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희열을 느끼도록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걸 오남용하는 놈이 잘못된 것이지 그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면서 행복도 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역시 비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IQ 아십니까? IQ. 이 IQ
DIQ, 웩슬러가 인간의 IQ는 100을 평균으로 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15로기 때문에 115, 130, 145, 85, 70, 55. 인간 세상의 정상성 범주는 55에서 145가 정상성 범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범죄나 성에 관련된 이런 범죄가 나올 때 지적장애 2급이었고 그때서 나오지, 사실은 동네에서 보면 저것이 좀 무지래, 하기 답답하고만 이렇게 해놨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지적장애는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더불어 다 살고 다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자꾸 왜 지적장애가 있다라고 자꾸 표현되는 그 사람들을 자꾸 닫아놓는지, 그걸 이용해 먹은 놈이 잘못된 것이지 자꾸 핵심을 저쪽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범주를 우리는 정상성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의 IQ가 130이라면 선생님보다 많은 IQ는 몇 명이? 자, 우리가 1000명 중 IQ 115 이상은 몇 명일까? 1000명 중. IQ 115는 이범주네. 여기 이범주. 그러면 1000명 중에 680명이 IQ 85에서 115고 나머지 320명이 절반은 85 이하고 절반은 115 이상, 160등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내 IQ가 115라면 사유의 통계학적으로 160등의 수준에 있다. 1000명 중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 웩슬러의 편차 IQ 공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더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 너 통계학적으로 갑니다. 어떤 좌우 대칭 곡선으로 여기 보면 미음번에 있는 것처럼 정규 분포 곡선 또는 정상 분포 곡선 또는 가우스 곡선, 가우스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은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같은 평균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성 범주에서 비범한 쪽을 도와줘야 되니까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상 분포 곡선, 정규 분포 곡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산도는 개념으로 보세요. 개념. 삼포도, 변산도, 일탈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변산도 지수가 되겠는데 선생님들은 거기 미음, 비읍, 시오, 니응에 나와 있는 변산도에는 범위, 사분편차, 평균편차는 우리 사유가 잘 안 씁니다만 그리고 표준편차는 선생님들의 자녀분들의 대학 입시라든지 내신에서 다 표준편차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 계산 방식은 안 나오겠죠. 근데 계산 방식은 아주 쉽습니다. 더욱이나 엑셀 프로그램에도 그냥 치지 않는 기본 프로그램에 되어 있습니다. 표준편차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그 표준편차를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선택 과목에 표준편차를 가지고 보통 T점수를 이용하거든요. T점수를 이용할 때 표준편차를 가지고 맞으면 석차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포함을 딱 시키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정상 분포 곡선은 변산도 중에 표준편차의 관련성을 통해서 점수 서열이 딱딱 매겨져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변산도의 개념과 종류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중에 표준편차의 개념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족한 영역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가 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또 기출문제나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접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목, 사실은 어찌 보면 교재가 아니어서 더 좀 자세히 나갈 수 있는 이런 영역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교시에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준론을 믹서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